네, 안녕하십니까. 깡새클럽 경제 전문가입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이어졌는데 연기금이라든지 투신 이쪽에서의 매도가 좀 나타났죠. 그러니까 그동안 강세를 띄었던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기관에서는 차익 실현 성격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인 유입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 매수세 같은 경우는 화학 업종이 좀 중심이 되면서 강세를 띠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가 들어오는 종목군이 좀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업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움직이는 쪽은 좀 드물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그동안 시세가 좀 못 나왔던 종목들이 키 맞추기를 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었는데,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대해서 LG전자의 G5가 시장에서 좀 좋은 호응을 얻어내면서 이쪽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강세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었었다. 코스닥 안에서도 기존의 성장주의 중심이었었던 제약이라는 이런 쪽보다는 IT 부품, 특히 이제 G5에 관련된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이 좀 더 강하게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시장 자체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키 맞추기 그리고 종목별 장세 그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보면 이제 숨고르기를 지수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종목별로는 순환매와 그리고 키 맞추기가 이어지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해외에서 뭐 특별한 이슈도 없고 해외에서 악재거리가 나타날 것도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여전히 뭐 조정 자체도 제한된 조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시장이 이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번 주 있을 G20 재무장관 회담이라든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중국에서의 전인대회 그리고 부양책 여러 가지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뭐 굉장히 견조하고 이제 미증시라도 이쪽도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이제 2월 첫째 주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연휴 지나고 나서 잠깐 이틀 동안 급락이 떨어졌고, 그리고 계속해서 외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얼만큼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에 선진국과 그리고 신흥국 자금 동향을 좀 살펴보면 되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자금이 유출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 자금의 유출 같은 경우가 서유럽과 그리고 북미 지역, 그러니까 미국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서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뭐 유럽 자체적으로 뭐 브렉시트 이런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은행주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 자금 유출이 이어졌었고요. 그리고 미국 지역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금이 너무나 한쪽으로 쏠렸었는데,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미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3월달에 들어가게 되면은 FOMC 얘기했는데, 미 연준에서 3월달 금리 동결을 할 것이다, 대부분 전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달러화가 강세될 수가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자금이 크게 유출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출이 좀 제한적인 그런 흐름이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유출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출이 나왔던 부분과 안 나왔던 부분을 비교할 때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앞전에 2월 초에 들어오고 다시금 유입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이제 남유럽 국가죠. 남유럽이 아니라 이제 남미 국가죠. 남미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브라질이나 이런 쪽이 유가가 바닥을 쳤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역시 자금의 유입으로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시장에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선진국들은 그동안 자금이 굉장히 많이 쏠렸던 이런 국가들이었는데, 이쪽에서는 자금이 유출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아시아라든지 이런 브라질 같은 이런 국가들이 오히려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할 때 미증시가 약한데 미국이 아직까지 연초부터 지금까지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왜 국내 증시라든지 아시아 증시가 강세를 띠느냐, 여기서 확실하게 자금 동향이 틀리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실제로 왜 그런 차이가 벌어졌느냐, 이 부분인데, 앞서에도 제가 사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늦춰지고 이런 과정이 나타나게 되면
그동안 신흥국 같은 경우는 2013년도부터 테이퍼링,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조만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출이 됐던 그런 흐름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빨간색이 아시아 통화 관련된 지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 선이 이제 선진국 대비해서 신흥국의 상대 강도를 나타내는데 먼저 빨간색 선을 보게 되면 환율 같은 경우가 신흥국이 계속해서 평가 절하가 되었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다,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신흥국의 통화 약세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거의 35% 정도 빠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늦춰지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신흥국의 환율은 괜찮다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수도 똑같습니다. 지수도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선진 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갔었죠. 그쪽으로 자금이 다 쏠렸기 때문에 그쪽이 더 강세를 띠는 반면에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자금 유출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질 만큼 다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예요? 고가는 다 비워놨으니까 채워지는 과정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흥국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와가지고 주가라든지 통화가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흐름은 올 한 해 그리고 내년 길게는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서 제가 이제 차별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실제로 신흥국 같은 경우는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신흥국에서 자금이 들어온다까지가 아까 제가 이제 신흥국 내에서 아시아가 들어온다 했었죠. 그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지난주에 많이 들어온 나라가 어디냐?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들어왔었고 그 외적으로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 뭐 중국도 들어와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라든지 필리핀 이런 국가 들어오는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밸류적인 부분이 다른 신흥국보다 더 싸다라는 관점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앞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어느 정도 중복되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지금 엔화 강세로 가는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일본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식을 살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난주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 자체가 계속해서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도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 도개 보기 전에 환율하고 다른 것들 좀 보도하죠. 자, 일부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도 또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지난 5년 이후로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환율이 올라가면은 예전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그거는 시장에서 리스크 오프,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축소가 되고 그만큼 뭐 소버린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CDS라고 해서 크레디트 디폴트 사업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움직였냐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 2011년도 7월 달이죠. 이때 이제 시장이 엄청나게 무너졌었습니다. 근데 이때 무너질 때 뭐였죠? 미국에서 이제 신용등급 강등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유럽에서의 문제가 발생됐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 당시 CDS가 엄청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그때 환율이 1,200원 근처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 전에 미국에서 양적화하면서 신흥국, 우리나라부터 신흥국으로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왔었던 거죠. 그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야 될 경우 환차 손에 대한 우려까지도 커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큰 폭의 하락으로 연결됐던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가 이제 테이퍼링이 이제 언급이 됐던 시기였었는데 이 당시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반등이 한번 나오면서 1150원까지 올라갔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CDS 금리가 소폭 올라갔었는데 그 전만큼 올라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때가 더 많이 빠지고 이때는 덜 빠지는 그런 구조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신흥국이 안 좋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실제로 CDS 같은 게 어떻게 돼요? 2013년도의 고점이라든지 이런 구간에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CDS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게 뭐냐면
시스템적인 문제가 발생된 소지가 낮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신흥국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낮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CDS가 올라가야 되거나 구조적 리스크가 발생되기 전에 뭘 하려고 하냐면 글로벌 정책 공조를 통해서 이 위기감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이번 주 있을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이고요. 뭐 다음 달 되면은 ECB에서의 추가 부양책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니까 CDS 금리는 서서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환율이 올라간 거를 앞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었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환차손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시장에서 매도를 한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환율이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아닌 매수가 유입이 된다는 건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했지만 첫 번째가 뭡니까? 지정학적 리스크죠. 그 다음에가 최근 들어서 국내 채권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데 국내 채권을 파는 이유는 뭡니까?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을 파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시장에서 국내 환율이 올라간 부분이 그 외적으로 이제 수출주들 이런 쪽이 모멘텀이 들어오고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들어오는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하게 들어온 것은 비차익 매수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한 300억 가까운 매수를 보이는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럼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이 들어올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차익과 비차익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차익은 그냥 단순 베이시스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차익도 마찬가지로 베이시스 영향을 많이 받는데 비차익 같은 경우 우리가 바스켓 매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비차익으로 강하게 들어올 때는 시장을 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비차익을 강하게 매도할 때는 시장을 많이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차익에서 바스켓 매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한 종목만 딱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뭉탱이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종목을 사는데 한 번에 뭐 5개에서 한 50개 종목을 딱 골라놓고 그 종목들에서 꾸준히 사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의 매수가 거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들어오는 업종이라든지 종목들도 대부분 실적이 개선이 되는 그런 기대치를 갖고 있거나 밸류적인 메리트에서 추가적으로 빠질 것이 없다. 그리고 환율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현 시점에서는 조정 자체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구조가 나오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년 6월달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국내 증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뭐 코스닥이 중심이 됐었었죠. 근데 거래소에서도 이 당시에는 그 외적인 종목들 뭐 증권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고 전체적으로 올라갔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 구간 때부터 쭉 엄청나게 매도가 나왔었죠. 이 매도가 나온 건 뭐예요? 미국에서 조만간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면서 달러의 강세까지 같이 연결되었었는데 이때는 대부분 유럽계라든지 미국계 자금이 많이 빠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반등이 나올 때 다시금 유입이 되었었는데 이 유입되었다가 나중에 떨어뜨린 물량은 대부분이 어디예요? 중동이었죠. 그래서 중동이라는 사우디라는 국가들이 매도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소화가 다 끝나고 나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요? 나갈 만큼 다 나갔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전체적인 수급도 빠질 만큼 다 빠지고 프로그램 역시도 빠질 만큼 다 빠져버리니까 더 이상 던진 물량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12월 말 1월 초에 다 끝났던 물량인데 이게 더 많이 빠졌던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이제는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흐름이 바뀌어지고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치가 형성된다.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프로그램이 유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 예전만큼 채우게 된다면은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규모는 6조 이상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 예전만큼 안 채우고 앞전에 작년에 이제 10월달, 11월달 이만큼 들어온다 하더라도 최소한 2조 이상이 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시장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제가 그런 말씀 참 많이 들었어요. 고가를 비워놓으면 결국 고가를 채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팔 만큼 팔면은 그 다음에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수급을 보실 때 수급이 무조건 외국이나 기관이 많이 들어오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팔 만큼 다 팔아놓고 업황이 바뀌기 직전의 종목들이 오히려 바닥을 많이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그런 종목들이라든지 업황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드렸던 건데
지금 현재의 흐름은 거의 그렇게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LG 그룹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 LG전자를 이제 한번 해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LG전자 같은 경우 이제 6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다. 그래서 62,000원을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딱 열리고 나서 LG전자의 G5가 굉장히 시장에서 호응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62,000원 자리대를 넘어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죠. 그러면 LG전자가 그런 가격을 보여주니까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작년의 고점을 넘어간 이런 흐름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LG전자, 이 G5에 대해서 연결되는 종목들이 같이 강세를 띈 것이 오늘의 시장이었죠. 그래서 그 외적인 이제 LG, 지주회사의 LG라든지 다른 종목들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전에 이제 LG 같은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LG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었죠. 이 당시에는 주로 움직였던 게 뭡니까?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이었었죠. 그래서 지주회사 LG에 대해서 그 당시 굉장히 저평가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드렸었는데 그때 똑같이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 LG는 저희는 이 구간에서 팔았었다.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가봤자 크게 먹을 것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팔고 그 다음에 전기차 전체도 다 좀 시작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상승을 하고 나서 가격 조정을 그렇게 크게 안 받았었죠. 안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숨고르기가 들어간 그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 이런 거죠. LG전자가 LG의 자회사 중에서 33.7%의 비중을 이제 지분을 LG가 가지고 있는데 LG전자가 직전 고점을 완전히 뚫어볼 때 이거예요. 2013년도 고점, 2015년도의 고점을. 그러니까 LG도 어떻게 돼요? 모멘텀이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LG가 같은 경우가 오늘 어떻게 돼요? 상가 패턴 안에서의 하단 자리였기 때문에 거래량의 증가세가 나오면서 강하게 돌파가 나온 거죠. 특히 LG라는 이 종목은 LG전자도 마찬가지인데 기관에서 물량을 많이 지고 있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거래량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서서히 증가세가 보이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거래량의 급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와서 LG 사시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 실제로 이제 아침에 현대위아가 바로 시사 나와서 팔고 LG를 사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LG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상가 패턴이라고 했었죠. 상가 패턴의 특징은 뭡니까? 돌파가 나오고 나서 지지를 밟거나 아니면 한번 내려왔다가 돌파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그냥 한번 팔아주면 돼요. 팔아주시고 그 다음에 돌파 나오고 지지 받을 때 사도 되고 아니면 다시 한번 내려왔다 올라갈 때 다시 사도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관점을 잡고 움직이시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G전자에서 이제 G5라는 스마트폰에 관련돼서 부품을 공급하는 데가 있죠. 바로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LG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LG 이노텍을 좀 보도록 할게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LG 이노텍이 가장 사업 부분이 집중이 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 우선 스마트폰 사업이죠. 그 중에서도 카메라 모듈 쪽이 굉장히 비중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적으로도 자동차 관련된 전장 부품을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캐시카우는 어디서 나옵니까?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고 전자 부품도 계속해서 이익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가 더 크게 기대되는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LG노텍도 마찬가지예요. 앞전에 작년에 이제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이 LG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죠. 마찬가지 그때도 제가 단기적으로 뭐 LG 이노텍도 수익을 냈다 어쨌다 이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관점은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팔고 나서 그 다음에 조정받는데 조정폭이 LG라든지 LG전자, LG화학보다 더 크게 받았죠. 그럼 왜 크게 조정폭을 받았냐 이 부분인데 애플에 대해서 LG노텍에서 공급하는 그 카메라 몰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애플 자체가 매출이 감소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주가 어떻게 돼요? 빠진 거죠. 그러면 빠졌다가 이제 자체적으로 G5가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팔린다면은 그거 역시도 LG노텍의 주가 상승의 배경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동차 전장 부품, 그러니까 전기차 전장 부품 이런 쪽이 부과되면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하반기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플이 또 신제품 출시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가 모멘텀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 LG노텍은 지금 구간대 자체가 어떤 위치냐면은 밸류적으로 자산가치 수준에서는 지켜주는 흐름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율 효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사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바닥권을 만들고 바닥을 뭘로 만들었어요? 박스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박스권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쌍바닥 만들면서 돌파, 그 다음에 지지테스트 한번 받거나 아니면 상승이 나오겠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박스권 마디폭이 단기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92,000에서 93,000원짜리 때까지가 나타날 수 있고, 나중에 전체 추세를 이번에 돌파를 하냐 못하냐 위치이기 때문에 98,000원이라는 라인대를 돌파를 한다면 그때는 LG이노텍도 주가 자체가 추가적인 강세를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수급을 볼 때 주가가 들 빠지느냐 주가가 잘 버티느냐 차이가 뭐예요? 기간에서 매집이 잘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입니다. 그러니까 LG전자라든지 LG 같은 경우는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상태니까 들 빠지는 거고, LG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간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길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 종목들은 받쳐주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들 빠지는 거예요. 다만 LG노텍은 그동안 받쳐준 물량이 적었으니까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빠졌는데, 최근 들어 다시금 기간에서 물량을 채워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앞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상당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작년 연말쯤 12월 달 들어가면서 이제 OLED 이쪽이 본격적으로 부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또 강하게 움직였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CD 기존의 패널 같은 경우가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주가의 실적으로 연결을 못하는 부분이고, 주가 역시도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여건을 만든 거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 가격대나 고점대나 지금 계속해서 장기 박스권에 보이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환율 효과라든지 역시 LG 디스플레이도 저평가 종목이다,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에서 매수가 서서히 늘어나는 그런 케이스인데, 주가가 현재 어느까지 왔어요? 전체 박스권의 중간 마트까지 왔었죠. 그러면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강세에 뛸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인데, LG 디스플레이는 하반기에 좀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패널 가격이 떨어졌다는 부분도 있지만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되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브라질 올림픽이라든지 유로 2016이라든지 대형 이벤트가 있다는 거죠. 스포츠 이벤트.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있을 때는 이제 TV 수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성수기가 한번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중간 마디인 23,000원 라인대를 잘 지켜준다면 한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상단을 돌파하면 기본 마디 폭이 나오니까 이때는 3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패널 가격까지 잠깐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패널 가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서 성장 동력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OLED TV입니다. OLED TV 같은 경우는 서서히 앞으로 점점 좋아진다. 이게 시장에서 관점입니다. 그래서 OLED 장비주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실질적인 OLED TV 판매가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TV 패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특징이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 50% 가까운 하락을 하게 되면 반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2013년도에도 고점 대비 반 정도 떨어졌을 때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 구간대도 거의 반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패널 가격도 이제 어느 정도는 하락을 마무리한다.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실제 역시도 바닥을 쳤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시장에서 LG에서 G5가 나왔으니까 오늘 LG노텍도 움직였네, LG도 움직였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들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좀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고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체크를 하시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 더 자신감도 있고 더 강하게 끌고 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죠. 깡생크럼 내일 뵙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전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